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다들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던데 20대가 지나가 버린 후로는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가끔은 젊은 시절이 꿈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들을 보면 지금의 나와 그때의 나는 정말 확연하게 다른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 좀 소름이 돋을 정도랄까요? 그 정도를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많이 변해온 거겠죠. 저를 변하게 만든 요소들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하니 선택과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와, 옛날이라면 정반대의 선택을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변해버린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이 큰 풍파만 겪지 않는다면 대부분 어릴 때 했던 1차원적인 생각과 결정들이 정답이라고 생각은 해요. 예를 들면 어릴 때는 거짓말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지만 사실 살다 보면 내 스스로가 아닌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될 때도 많고 그게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때도 많죠. 이런 식으로 나이가 들다 보면 어릴 때는 안 좋다고 생각했고 안 좋다고 배웠던 생각들이 다르게 재해석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따지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시 중에 가장 제 인생을 크게 관통한 가치관이 배우자를 만나면서 적용됐어요. 그건 바로 배우자의 배경을 너무 따지지 말자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순진한 생각이었죠. 그때도 결혼은 현실이다, 결혼은 현실이다 하는데 그 현실이라는 말이 도무지 와닿지가 않았었나 봐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가정 형편이나 환경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형편이 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게 당시의 제 상식에서는 이해되지 않았던 거죠. 어릴 때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리도 아니고 지금도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가치관 때문에 지금의 저는 꽤 많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며 살아온 것 같네요. 이런 걸 보면 완전히 맞는 가치관도 완전히 틀린 가치관이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충분히 생각 가능하셨겠지만 저희 남편은 저에 비하면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쭉 서울 중심부에서 자라왔고 남편은 지방에서 살다가 대학을 서울로 온 케이스였어요. 마음 먹고 서울살이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기간에 잠깐 학연 조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서 저랑 만나게 된 거였죠. 남편이 일하던 학원은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던 곳이었어요. 서울에서 꽤 큰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입시학원이 엄청나게 많을 때도 아니어서 학원이 참 잘 됐었어요. 당시에 저도 대학을 다니다가 여름방학 때 용돈벌이가 필요해서 부모님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그때 조교들은 다 대학생들이라 비슷한 나이 또래였는데 남편은 당시 조교들 사이에서도 목소리도 좋고 키도 크고 눈에 띄는 분위기를 갖고 있었어요. 나이 들면 그런 거 안 본다지만 그때는 그런 외적인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처음에는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다고 하니 반쯤 호기심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거였지만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친절하고 예의 바른 그 사람에게 저도 별 수 없이 빠져들었어요. 이 선생님, 오늘 끝나고 다 같이 한잔 어떠세요? 저는 완전 좋죠. 안 그래도 다 같이 한번 안 노나 싶었는데. 그러다 한 번은 끝나고 회식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
다른 사람과는 두루두루 잘 지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는 잘 못 다가가겠더라고요. 평소에 일을 할 때는 명분이 있으니 소소한 대화도 잘 주고받았는데 막상 술자리에서는 제가 먼저 다가가면 괜히 관심을 표현하는 것 같고 그땐 부끄러움도 많고 감정 표현하는 게 미숙해서 그 사람의 있는 테이블에 끼고 싶다는 생각만 막연하게 할 뿐이었어요. 처음엔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뭐 하고 있나 싶은 생각 때문에 살짝 울적해지더라고요. 한 번씩 술김에 용기를 내서 일어났다가도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저는 안중에도 없어 보였어요. 저 이제 들어가 보려고요. 더 드시다 오세요. 내일 봬요. 슬슬 술 기운도 올라오고 다음날 생각해서 일어서려는데 언제 일어난 건지 그 사람이 어느새 제 코앞까지 와 있었어요. 벌써 가시려고요? 네? 아, 네. 조금 피곤해서요. 전 아직 이 선생님이랑 제대로 얘기도 못 해봤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돼요? 네? 아, 그게 뭐 급한 일 있는 거 아니면 더 있다가요. 바보처럼 얼버무리고 있자 그 사람이 제 팔을 끌어당겨 도로 자리에 앉히고 옆자리에 앉으며 씩 웃는데 정말 그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호감이 진짜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뀐 순간이요. 저 방금 다른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다 알았는데 이 선생님 원장님 따님이시라면서요? 아, 네, 맞아요. 모르셨구나. 학원에서는 거의 애들만 상대하니까 조교 선생님들하고는 사담할 일이 별로 없어서요. 근데 진짜 부럽네요. 뭐가요? 원장님 같은 분들이 부모님이라서요. 저 원장님이랑 부원장님 완전 존경하거든요. 두 분 다 너무 본인 하는 일에 진심인 점도 멋있고 책임감도 강하시고 선생님들도 젠틀하게 대해주시고요. 아, 기분 좋네요. 빈말 아니고 진심이에요. 이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어디서 저런 어른들 만나기 힘들잖아요. 저 사실은 이 선생님도 엄청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장님들 따님이라니 제 보는 눈이 정확했나 봐요. 아, 갑자기 왜 이렇게 비행기 태우세요? 어지러워요. 진짜라니까요. 계속 친해지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기도 했고 아까도 사람들이 자꾸만 와서 불안했어요. 이 선생님 아까처럼 막 가버릴까봐. 그래서 온 거예요. 관심 있던 사람이 저랑 친해지고 싶었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그 시간 이후로는 그 사람하고만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 목소리만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대화를 나누고 나니 개인 연락처까지 주고받게 됐고 그게 사적인 만남으로까지 이어졌어요. 학원이 크긴 해도 어린 친구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 입소문이 빨라서 어느새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너 요즘 선일족이랑 만난다고 학원에 소문이 자자하던데 정말이니? 아, 엄마 들으셨어요? 거짓말을 쳐봤자 금방 들통날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까지 소소하게 연애는 몇 번 했어도 부모님께 따로 밝힌 적도 상대가 누구인지 말씀드린 적은 더더욱 없어서 괜히 긴장이 되고 초조하더라고요. 하지만 예상외로 부모님 반응은 좋았어요. 선일조교는 내가 데리고 몇 번 일해봤는데 사람이 아주 괜찮더라.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게 싹싹하고 일도 뭘 하나를 시켜도 꼼꼼하게 하고 얼굴부터 바르게 큰 티가 나서 뽑았는데 내가 제일 아끼는 조교거든. 대학도 좋은 곳 다니고 성실하고. 엄마 아빤 그 녀석 참 마음에 든다. 이왕 만나는 거 사람들 눈치 너무 보지 말고 예쁘게 만나봐. 정말요? 선일조교 마음에 들어. 사람이 선하고 친절하잖아.
애들한테 물어봐도 제일 좋아하는 조교는 다 선일조교로 고르던데 우리 딸이 인기 많은 남자를 차지했으니 잘 만나보렴. 그렇게 가족들의 지지와 축하 속에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부모님께 먼저 알리고 시작하는 연애를 하게 됐어요. 다행히 이 사람이 학원에서 워낙 이미지가 좋았던 덕분에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한시름 덜었죠. 부모님께서 먼저 인정을 해주고 들어가니 스스로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구나 확신이 들었고요. 선일 씨는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지는 남자였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잘해주는 남자는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참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교제를 이어가게 됐는데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오늘은 좀 적당히 싼 곳 가서 먹을까? 응? 왜? 부모님이 또 돈을 급하게 빌려달라고 하셔서 빌려드렸더니 아, 대신 내가 다음 주에 월급 들어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 그럼 오늘은 내가 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래도 돼? 당연하지. 평소에는 오빠가 많이 사주잖아. 고마워. 내가 꼭 다음 주엔 맛있는 거 사줄게. 선일 씨에겐 2명의 동생이 있었고 부모님은 지방에서 벼농사를 지으셨는데 농사라는 게 어느 해는 잘 되는 해가 있고 어느 해는 안 되는 해가 있어서 생활이 넉넉한 편은 못 되더라고요. 사정을 알고 나니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온 데다 타지살이에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열심히 사는 선희 씨의 모습에 더 반했어요. 평생을 서울에서 산 데다 아르바이트도 부모님의 도움으로 별다른 힘든 일 없이 구해서 일하고 있는 저와는 사뭇 비교가 되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본인이 갖고 있지 않는 것에 끌리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선희 씨가 그렇게 집안이 피해주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집에서는 유일하게 학력이 높은 선희 씨에게 은근슬쩍 기대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아, 동생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또 돈 빌려달라고 해서. 나도 이제 너랑 결혼하려면 슬슬 돈 모아야 하는데 가족들한테 자꾸만 빌려주면 한도 끝도 없잖아. 그리고 꼭 우리 가족은 돈 필요할 때만 나한테 전화하더라. 그게 확 느껴지니까 짜증나서 싸웠어. 아, 급한 거래? 급하니까 연락한 거겠지.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말이 빌려주는 거지. 언제 갚을지 기약도 없어. 저번에 부모님한테 빌려드린 것도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독촉하면 가족끼리인데 서운하게 왜 눈치 주냐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안 빌려줘도 괜찮은 상황인 건 맞는 거야? 그래도 상황이라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알고 싶지도 않다. 큰일 나던 말던 왜 나한테만 이러는데? 우리 집은 나 없었으면 어쩌라고 이러는 건데. 일단 진정해. 진정하고 우리 결혼이야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우선 동생들한테 상황 물어보고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면 빌려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도 난 차라리 너랑 빨리 결혼해서 우리 식구들 안 보고 살고 싶어.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결혼은 뭐 정 어려우면 우리 부모님한테 조금은 손 벌려볼 수도 있고 갚긴 해야겠지만. 그러고 보니까 진짜 부럽다. 네가 원장님 딸이라는 거 처음 알았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원장님 부부 같은 분들이 부모님인 거 정말 신이 내린 축복이야. 배울 점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고 학원도 너무 잘 되잖아. 덕분에 당신도 평생을 서울 한복판에서 어려움 없이 자랐고 나도
당신 같은 환경에서 컸다면 좀 달랐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 에이, 그랬다면 지금처럼 멋있긴 힘들었을걸? 환경을 이겨내고 이룬 게 진짜 멋있는 거지. 내가 그래서 반했잖아. 진짜 너밖에 없다. 너 때문에 내가 힘을 내. 꼭 너랑 원장님이랑 부원장님이랑 가족이 될 거야. 우리 부모님도 오빠 엄청 좋아하는 거 알지? 오빠랑 결혼한다고 하면 대환영일 거야.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좋게 봐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결혼하는 그날까지 다시 열심히 달려봐야지. 내가 옆에 있잖아. 같이 힘내자 우리. 그렇게 어려운 시기도 함께 보내면서 연애한 지 4년째 되었을 때 슬슬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서로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도 잡았고 결혼 정년기도 되었으니 결혼을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엄마 아빠, 저 오빠랑 내년쯤 결혼할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벌써? 아직 이르지 않니? 이르긴요. 저희 연애한 지도 벌써 4년 넘었고 저도 벌써 20대 후반인데요. 너희 잘 사귀고 있는 거야. 잘 알고 있다만 결혼은 또 연애랑 별개잖니.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제가 좋은 짝을 만나 얼른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분들이라 생각보다 뜨뜻미지근한 반응에 제가 되려 당황했어요. 언제는 신경 안 쓰이게 얼른 결혼하라더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새 딸 시집 보내기 아쉬워지기라도 하셨어요? 어차피 결혼 미뤄봐야 오빠랑 헤어질 것도 아니고 시기만 늦춰지는 건데 둘 다 준비됐을 때 얼른 결혼하고 싶어요. 빨리 결혼해야 돈도 더 빨리 모이고 주변 언니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 낳을 거면 1살이라도 더 어릴 때 낳으라고 하던데 결혼을 늦게 하면 그만큼 아이 준비도 늦어지잖아요. 그래,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20대면 한창 때인데 더 좋은 선택이 있을 수도 있잖니. 선일이 하나만 보고 20대 절반을 보냈는데 정말 이렇게 바로 선일이랑 결혼해버려도 괜찮겠어? 나중에 제가 뭐 아쉬워하기라도 할까봐 그러세요? 전 오히려 오빠 놓치면 이상한 남자 만나고 평생 후회할까봐 그게 더 두려운데요. 다음 남자친구가 오빠만큼 엄마 아빠 마음에 들지도 의문이고요. 그래 뭐 선일이 정도면 괜찮기는 하지. 그래도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 부모 마음에 괜한 욕심이 들긴 드는구나. 연애할 때야 선일이 같은 애가 썩 괜찮지만 결혼은 또 다른 문제라서 아주 식상하고 지겨운 이야기겠지만 결혼할 땐 집안을 아주 안 보기가 어렵잖니. 다른 게 아니고 선일이네 집이 좀 어렵다고 했던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 아, 그렇죠. 저도 그건 이해해요. 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반대하는 듯한 뉘앙스를 띠셔서 당황스러웠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해는 되더라고요. 근데요, 엄마. 가난한 사람 만나면 고생한다고들 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선입견도 많지만 저는 오빠 믿어보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 모두가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집안 형편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을 떠나보내기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걔를 만나도 네가 더 많이 만났고 더 잘 알겠지. 우리도 그 애가 괜찮은 애인 걸 몰라서 이러는 건 아니니까. 그냥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안 해도 될 걱정이 사서 드는 모양이야.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은 엄마 아빠가 누구보다 너 믿는다. 고마워요. 그래도 혹시나 결혼해서 살다가 너무 힘든 순간이 오면 언제든 도망 와야 된다. 그러라고 엄마 아빠가 이때까지 열심히 산 거야. 아이 참 별 걱정을 알았다니까요. 저도 솔직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연애 때 봐온 모습만으로도 남편 쪽 식구들이 남편에게 거는 기대와 희망이 얼마나 큰지 또 심리적 의존도는 얼마나 높은지 다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내심 제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자식 잘 되었음 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 설마 결혼한 뒤에도 이렇게까지 기댈까 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자기야, 나 아무래도 결혼식은 좀 힘들 것 같아.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분명히 모은다고 모았는데 결혼하려고 보니까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건지. 지지난달에 부모님 생활비 모자라다고 하셔서 좀 목돈을 드렸더니 내가 쓸 돈이 없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밑 빠진 독처럼 자꾸만 빠져나가. 뭐? 결혼하면 가족한테 돈은 그만 주기로 했잖아. 부모님한테도 다 말씀드렸다며. 그게 결혼하면 그러기로 한 거 아니었냐고 하도 그러셔서. 또 다른 돈도 아니고 당장 생활비가 없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당신도 알다시피 올해 태풍 때문에 농사도 잘 안 됐잖아. 돈이야 필요할 땐 언제든 급박하지. 그런 식으로 매번 휘둘리면 우린 무슨 수로 살라고. 미안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러다 나 정말 당신이랑 결혼식도 못하겠어. 알겠어. 마지막으로 믿어볼게.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건 제가 1차원적으로 단순히 상상했던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살면서 겪어본 적도 앞으로도 겪어볼 일이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죠. 야, 결혼 준비는 잘 돼가? 점점 이뻐진다. 점점 이뻐지긴 야위어 가는 거겠지. 결혼 준비하자고 시작할 땐 너무 좋았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지옥이 따로 없네. 이래서 결혼은 현실이라는 건가? 야, 그런 말을 하기엔 아직 식장도 안 들어간 거 아니니? 결혼하기도 전에 뭐가 그렇게 힘든데?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걱정뿐이실 테니 차라리 친구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었지만 이제 막 행복해야 하는 시기에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걸 말하기엔 알량한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대충 얼버무렸죠. 그런데 그렇게 저 혼자 남몰래 마음고생을 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티가 난 모양이었어요. 하루는 부모님이 저와 선일 씨를 불러다 앉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네 작년 말쯤부터 결혼 얘기를 하는 것 같더니 영 진척이 없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아니요. 조금 더 준비를 하려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착잡한 눈으로 고개를 떨구는 남편 앞에 부모님께서 꺼내 내밀은 건 다름 아닌 두둑한 현금 봉투였어요. 이걸로 예식장부터 잡아라. 네? 아닙니다. 제가... 거절하지 말고 받아. 우리 때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도 꿈 같았던 시대였다. 너희 둘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도 못 도와주겠니? 걱정하지 말고 얼른 결혼해. 다 자식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선일이 너도 우리 학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줬는데 우리가 못해줄 이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히 받기만 해. 우리도 니네 세워라 내워라 점점 시기 늦춰지는 거 기다려주기 싫어서 그런 거니까.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제가 어떻게든 꼭 갚겠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그래, 거 듣기 좋구만. 얼른 결혼해서 더 자연스럽게 불러보라고. 네,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큰 목돈을 현찰로 덥석 내어주시는데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자식인 저도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늘 자식을 먼저 생각하시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도움을 주시는 저희 부모님만 보고 자라다가 어떻게든 자식 등골을 빼먹으려는 남편의 부모님을 볼 때면 자라온 환경 탓인지 정말 적응이 안 됐거든요. 남편을 만나서 남편의 집안 사정을 들여다보지 않았더라면 전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다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만 해도 이런데 반대라고 충격이 덜했을 것 같진 않아요. 남편도 자식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베푸는 부모가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되니 조금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서는 열심히 학원을 운영하며 풍족하게 버신 돈으로 종종 저희 부부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시곤 했어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갚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나면 다시 돌을 불을 붙여오는 시댁 때문에 그럴 틈조차 없었죠. 결혼하고 나니 그런 모습을 더 가까이서 보게 되어서 처음엔 남편이 정말 가엾기만 했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 이게 정말 남일이기만 하진 않더라고요. 예, 너는 집도 좀 산다는 애가 이렇게 시댁이 쓰러져가는 마당에 도울 생각도 않고 뭐하니? 네 남편은 어떻게든 지 동생들이니 뭐니 도와주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넌 그렇게 보고만 있을 거야? 엄마, 이 사람은 좀 놔둬요. 막말로 우리 집이랑 무슨 상관 있다고.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도움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계속 바래요? 그만들 좀 하세요. 니네가 아직 젊어서 뭘 모르나 본데 결혼이라는 건 니네 둘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야. 뭐 사돈댁은 우리 집 없는 형편인 거 모르고 결혼시켰니? 어느 정도 감수할 각오는 했으니 결혼시킨 거지. 안 그러면 니네 결혼식이면 뭐며 왜 도와주셨겠어? 너넨 몰랐겠지만 어른들 간엔 다 암묵적으로 합의가 된 거야. 시댁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뻔뻔하게 나왔어요. 시댁 식구들이야 원래도 그런 성향인 걸 남편과 연애 시절부터 봐왔으니 특별히 더 놀라울 건 없었다지만 마음이 안 좋았던 건 남편의 태도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뭐 사드릴까? 여보, 미안한데 나 이번엔 장모님 댁 못 갈 것 같아. 이번 주에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뭐라고? 왜? 외주 맡기려던 일이 있었는데 그냥 나한테 달라고 했거든.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벌어두려고. 아니, 급한 일이야? 이번 주에 우리 엄마 생신인 거 뻔히 알면서 꼭 그 일을 해야 해? 미리 빼두기로 했잖아. 알지. 아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내가 벌어서 나 하나 좋자고 이래? 우리 부모님이 언제 또 돈 필요하다고 달라고 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아무튼 벌 수 있을 때 벌어둬야 장인어른께 빌린 돈들도 하루빨리 갚지. 그렇게 악착같이 갚으라고 빌려주신 돈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해. 당신 안 오면 그걸 더 서운해하실 텐데. 나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 하지만 그 돈 다 갚기 전엔 내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서. 나 한 번도 제대로 갚은 적이 없잖아. 저희 집에 돈을 갚을 만하면 또 빌릴 일이 생기는 탓에 벌써 갚았다 빌리기만을 수십 번 반복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부탁하기 난처한 상황도 서로 감정이 상할 뻔한 위기도 여러 번 넘겼죠. 마냥 사이가 좋았던 연애 때랑은 달리 싸우는 일도 잦아졌어요. 싸우는 이유는 전부 돈 때문이었죠. 차라리 이유라도 매번 달랐으면 조금 나았을 것 같은데 정말 매번 돈이 있니 없니 언제 갚니 많이 하는 이유로 싸우다 보니 저도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다못해 저희 부모님 생신 같은 가족 행사에도 그놈의 돈을 벌어야 한다는 핑계로 빠지려고 하니 그때부턴 정말 남편에게 너무 실망감이 들더라고요. 몰라. 난 당신 온다고 다 말해놨는데 어떻게 할 거야?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하라고? 돈 벌러 갔다고 어떻게 말해? 못 말하겠으면 내가 직접 말할게. 장모님도 내 사정 뻔히 다 아는데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 이해해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우리 엄마 아빠가 이해만 해주길 바랄 거야?
우리 엄마 아빠도 예전 같지 않아. 나이 드셔서 서운해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돈 다 갚고 그때부터 잘해드리면 되잖아. 진짜 당신까지 왜 이래? 당신처럼 오냐 없냐 곱게만 자란 사람이 뭘 알아? 돈 없어서 고생을 해봤어. 마음이 불편해봤어. 당신이야. 당신 부모 돈이니까 막 써도 된다지만 난 어디 그래? 솔직히 당신 집 갈 때마다 난 숨 막혀 죽겠다고. 남편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성질을 냈어요. 결혼하면 다들 변한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변해도 너무 심하게 변하더라고요. 차라리 여기까지만 변했으면 다행이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시동생들이 친 사고를 수습한다고 빚까지 내게 되자 도저히 저희 집에 빌렸던 돈을 갚을 처지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갚겠다곤 발악할 땐 언제고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저도 말하면 싸움만 되니 언젠가는 갚겠지 하고 묵묵히 기다렸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 더 이상 시댁에 돈 퍼다 주지 마. 내가 그동안은 그래도 가족 일인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나 싶어서 참았는데 솔직히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 가족만 가족이야? 당신 가족 사고 친 거 수습하고 농사 망해서 먹고 살기 힘든 게 우리 가족 탓은 아니잖아. 왜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우리 도와주고 우리는 시댁 도와줘야 해? 우리도 살 건 챙겨 놓고 시댁을 도와주지런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허덕여서 맨날 우리 부모님 도움받는데 우리가 도와드릴 처지야? 나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아. 당신 한 번만 더 시댁에 돈 퍼주면 나 정말 당신이랑 이혼할 줄 알아. 알겠어? 노발대발 할 줄 알았던 남편은 웬일로 순순히 수긍을 하는 것 같더니 조건을 하나 덧붙였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근데 그럼 마지막 한 번만 집 도울게. 이번에 홍수가 크게 났던 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딱 3천만 도와드리고 끝낼게. 부모님한테도 단단히 말씀드릴 거야. 당신 말대로 장인어른 댁에도 갚아야 할 돈도 많고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당신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그래도 장인어른께 빌린 돈 어떻게든 갚으려고 따로 돈 모으고 있었어. 그 돈도 다 당신 계좌로 보낼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주라. 응? 그 해는 정말로 혼수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났던 해라. 안 그래도 시댁 걱정이 들긴 들었어요. 어차피 마지막이라고 약속도 했고 모아뒀던 돈도 그 자리에서 바로 제 계좌로 넣어주는 모습을 보고 속는셈 믿어보기로 했죠. 그래, 3천만 원. 이번이 정말 끝이야? 그렇게 또 모일만 했던 목돈의 꿈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남편이랑 결혼하고 행복했던 날도 많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돈 얘기로 서로 예민하게 구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었거든요. 어느 순간은 다 때려치고 이 결혼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연애 시절 남편을 떠올리면서 원래부터 이랬던 사람은 아닌데 가족들이 이렇게 만든 거지. 남편도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데 내가 이해하자 라는 마음으로 지난 세월들을 견뎌냈죠. 그래도 한계였나 봐요. 이 마지막 약속마저 어기면 전 더 이상 남편이랑 살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렇게 단단하게 다짐을 받아내니 오히려 좀 더 낫더라고요. 지칠 대로 지쳐서 한 줌 남아있던 미련마저 전부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다행히도 이런 제 마음을 눈치를 챈 건지 시댁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놨더라고요. 이번에 드린 3천만 원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경제적 지원이라는 걸요. 시댁에서는
그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태도가 상당히 차가워졌지만 전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은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열심히 모아서 하나뿐인 딸의 인생을 위해 투자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엔 일이 터졌죠. 여보, 올해 우리 엄마 칠순이잖아. 뭘 해드리면 좋을까? 그래도 현찰이 제일 낫지 않아? 지난번에 장모님은 선물보다 현찰이 좋으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렇긴 하지. 얼마 정도 할까?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래? 알겠어. 고마워. 웬일로 저희 엄마 칠순을 남편이 직접 준비해 갔다고 해서 저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시댁에 시달리느라 미처 저희 부모님까지 챙기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제가 챙기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해방이라서 그런지 갑자기 칠순을 직접 준비하겠다고 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믿고 넘어간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날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지만요. 장모님이 회 좋아하시잖아요. 신경 써서 식당 골라봤어요. 처음 시작은 나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코스 요리가 나오는 일식당을 골랐더라고요. 엄마께서 워낙 회 종류를 좋아하시고 분위기도 깔끔하니 괜찮아서 다들 만족스럽게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음이었죠. 칠순 축하드립니다, 장모님. 오래 사세요. 남편이 꺼낸 봉투가 생각보다 얇더라고요. 남편이 현찰을 준비한다길래 저도 따로 준비한 게 있긴 했지만 남편이 설마 그렇게 적은 금액을 넣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두께라 엄마가 화장실 간 사이에 두고 간 봉투를 슬쩍 열어봤는데 글쎄 3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보, 봉투 바뀐 거 아니야? 여기 돈이 너무 적게 들어있는데? 응? 뭐가? 여기 봉투가 3만 원 들어있어. 이거 맞아? 잘못 넣은 거지? 그거 맞는데? 무슨 문제 있어? 뭐라고? 진심이야? 오늘 우리 엄마 그냥 생신도 아니고 칠순인 건 알고 하는 소리지? 그냥 생신이어도 화가 날 마당에 칠순에 고작 3만 원이라니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비싼 데 와서 밥 샀으면 됐지. 무슨 선물까지 몇백만 원 드려야 해? 우리가 그럴 형편도 안 되잖아. 지금 이런 날 형편 따질 때야? 누가 몇백만 원 드리자고 했어? 사람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할 거 아니야. 당신 믿고 아무것도 준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지금 내가 우리 집에도 지원 끄는 마당에 그럼 장모님한테는 비싼 돈 들어야 한다는 거야? 말이 지원 끄는 거지. 그동안 시댁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그딴 소리래. 그리고 너는 니네 부모한테는 3천만 원 주면서 내 부모한테는 3만 원 주냐?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잘 살아보라고 도와준 돈만 해도 얼만데. 너는 그 돈은 다 시댁 갖다 주고도 모자라서 우리 엄마 칠순에 이런 짓을 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짓 안 하고 당신이랑 잘 살아보려고 아낀 거 아냐. 나도 이제 새 나가는 돈 없이 알뜰하게 살아보려고 한 거라고. 대신 식당 비싼데 좋은데 왔잖아. 3만 원이 그렇게 우스워? 3만 원이면 장인어른이 좋아하시는 막걸리에 파전 같이 나눠 드셔도 남을 돈이야. 칠순이니까 좋은데 와서 가족끼리 식사했고 두 분 한 끼 더 맛있게 드시고 데이트하시라고 드린 돈인데 내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데? 돈 아끼라며. 우리 집에도 지원 끊으라며.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제가 살면서 본 가장 없어 보이는 행동에 자긴 다 생각이 있었다며 뻔뻔하게 구는 태도에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이렇게 경우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 갑자기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문득 깨달았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웬만하면 만나지 말라던 주변의 조언들이요. 형편 어렵게 자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엔 마음까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가난하다는 게 기준이 너의 삶을 네 형편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야. 누군가한테는 잘 살아 보이는 사람도 누군가한테는 별 볼 일 없이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니네 집이랑 네 상황에 비춰보라고. 그리고 그냥 가난한 건 괜찮은데 마음이 가난한 건 진짜 생각보다 큰 문제다? 그런 사람이 아닌지 잘 생각해봐. 제 남편은 이제껏 아니라고 내심 부정해왔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만든 건지 원래 이런 면이 있었던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어린 시절부터 남편을 끈덕지게 괴롭혀온 어려운 집안 형편이 결국 남편의 마음까지 가난하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해 못할 건 아니지 않나 싶지만 그때는 전 너무 지쳤어요. 남편의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게 제 탓은 아닌데 저까지 남편의 사정에 끌려가 평생을 몸과 마음이 고통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됐어. 당신이랑은 더 이상 말도 안 통하는 것 같고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장모님한테 돈 적게 들였다고 이혼하자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 이제 너무 지쳤어. 당신이랑은 더는 못 살겠어. 아니, 당신 하자는 대로 다 맞춰주고 있잖아. 더 이상은 다른 데 돈 많이 지출하고 싶지 않아서 아꼈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그 아끼는 걸 왜 하필 우리 엄마 칠술 때 아끼냐고. 됐고, 나 이제 당신한테 일일이 따질 힘도 없을 정도로 지쳤어. 나한테 조금이라도 고맙고 좋은 마음이 있다면 그냥 이제 날 놔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납득이 가게 말을 해줘야지. 당신이 이제껏 모아온 돈은 우리 부모님 드릴게. 평생을 갚는다 말로만 떠들고 이때까지 반도 못 갚았잖아. 그 통장에 모은 돈만 들여도 얼추 다 갚을 것 같으니 그 돈을 칠순 선물이라고 말씀드리고 드릴게. 여보, 그 돈은 아직 손대면 안 돼. 우리 희영이 생각도 해야 하고. 어차피 이혼하면 내가 키울 건데 희영이 걱정은 하지 마. 결심을 내리니 마음이 정말 빠르게 식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계좌에 있던 돈 전부를 엄마 계좌로 송금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된 화면을 보여주었죠. 여보,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뭐 어때? 원래 갚으려고 모아둔 돈이라며.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건데. 때마침 엄마가 들어와서 남편은 화를 더 내지도 못했어요. 엄마, 방금 엄마 계좌로 돈 보냈어요. 이 사람이 칠순 선물로 드리는 돈이래요. 뭐? 세상에나 이렇게 많이? 엄마가 우리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잖아요. 평생 못 갚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알아서 잘 모으고 있더라고. 아우, 김서방. 그 돈은 자식들 주는 돈이라 생각하고 안 받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모아줘서 갚아주니 나는 너무 이쁘고 고맙네. 잘 쓸게. 고마워. 아닙니다. 3만 원 봉투 때문에 기껏 잘 보낸 시간이 망가질까봐 걱정했는데 그 돈으로 잘 수습은 마쳤어요.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씩씩댔고 도저히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서 며칠 뒤에 저는 딸을 데리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남편이 딸은 워낙에 아껴서 정말 몇 날 며칠을 저한테 빌더라고요. 솔직히 이혼까지 가고 싶었지만 딸 때문에 아직 이혼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강경하게 보인 태도 때문에 남편이 이제는 언제든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이혼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난 다른 건 다 참아도 당신이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처럼 구는 건 절대 못 참아.
난 그런 사람이랑 내 남은 평생을 함께하고 싶지 않거든. 남편에게 단단히 못을 박으니 이제야 정신을 슬슬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게 드디어 빛을 보나 싶을 정도로 남편과 별다른 트러블 없이 지내고 있네요. 그래도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내가 함께하고 싶어 고른 배우자가 주변에서 안 좋다고 생각하는 케이스에 속한다면 한 번쯤은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한때의 순수했던 마음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 오랜 세월을 고생스럽게 살아온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항상 부자인 채로 정말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결혼하고 3년 차였는데 얼마 전부터 막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이혼 소송 시간까지 하면 그 집하고 엮인 게 4년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집은 서울이지만 경기도 쪽에서 잘 나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식당을 했던 게 아니라 지난 1년간 허둥대고 배우는 일 투성이었어요. 식당은 원래 이모가 하시던 건데요. 자식이 없는 이모가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힘들어지자 저한테 주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물려받게 되었네요. 다행히 엄마가 가끔 이모랑 레시피를 주고받고 식당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때가 있어서 엄마 도움을 받고 있어요. 엄마는 요리하는 건 좋아하셨고 나름 맛있는 레시피도 잘 만드셨는데 식당이나 사업을 하는 건 무리라고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째 딸 때문에 결국은 식당 일에 관여를 하시게 됐네요. 지금은 2살 된 딸아이와 제가 같이 살고 있고 도우미 아주머니와 엄마가 가끔 오셔서 조금씩 집안일을 도와주고 계세요. 어린 딸도 있는데 왜 이혼을 하나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를 만만하게 보고 자기들 돈줄인 줄만 아는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신혼 초 쎄 했을 때 그냥 이혼했어야 되는데 저는 좀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뭔가 아니라는 걸 마음으로는 알면서도 머리로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와 남편은 한 1년 못되게 연애를 하고 결혼했어요. 저는 영어학원 강사였고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던 수강생이었어요. 학원에서 만나 결혼하게 된 거죠.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정말 성실하게 수업을 듣던 사람이었어요. 대답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만들어줬고요. 그런 면이 좋아서 남편이 데이트를 하자고 했을 때 좋다고 했고 만날수록 그 사람의 부드러운 면에 빠져들었어요. 결혼할 때 남편이 해온 건 없다고 봐도 맞아요. 저희 친정도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남편 집은 좀 팍팍하게 사는 게 인사하러 갔을 때도 티가 났거든요. 하지만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더 잘 살면 좋았겠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한 명 보고 살고 싶었어요. 남편도 그렇다고 믿었고요. 은영아, 내가 너 꼭 행복하게 해줄게. 설마 내가 너 하나 책임 못 지겠냐? 니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버지가 없잖아. 동병상련이니까 서로를 잘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우리 아빠는 돌아가신 지 이제 2년이라 오빠처럼 어릴 때 돌아가신 거랑은 달라서
중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했지? 내가 잘 이해 못하는 것도 있을 거야. 뭐 그래도 나 행복하게 해준다니 기분 좋네. 남편은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 점심을 직접 만들기도 하며 엄마한테 잘 보이려 애를 썼어요. 그 바람에 처음에는 남편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엄마 마음이 움직였죠. 남편이 회사에서 영업 쪽 일을 하는데 회사 자체가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 엄마는 제가 좀 더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하셨거든요. 이모는 웬만하면 제 편이 되어주셨는데 이번만큼은 엄마랑 뜻이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고 두 분을 열심히 설득했어요. 엄마, 창석이 오빠 나한테 정말 잘해. 강의를 줌으로 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호응에 대고 혼자 쇼하는 기분이라고. 그럴 때 정말 열심히 들어주고 열심히 반응해줬어.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직접 만나보니 줌으로 보는 거나 똑같더라고. 나는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 약속했어. 에휴, 난 모르겠다. 네 이모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엄마나 이모는 살아온 세월도 있고 사람들하고 부딪혀봐서 어느 정도 느낌이라는 거 있거든. 근데 뭔지 모르게 별로란 말이야. 그거 다 선입견 아닐까? 창석 오빠가 작은 회사 영업직이라 이미 별로라고 생각한 거 아니냐고.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이모는 제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은영아, 이모가 은영이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네가 하는 거 언제 안 된다고 한 적 있어? 근데 사람은 많이 만나봐야 돼. 특히 결혼 상대는 더 그래. 정 그러면 좀 더 연애를 해보고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정해도 되지 않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장에 하객들 오는 것도 어렵잖아. 사람들만 많이 오면 뭐해. 정말 우리 축하해줄 사람들이 있으면 되지. 창석 오빠도 그렇게 말했어. 제가 고집을 부리자 엄마도 이모도 못내 안타까워하셨어요. 두 분은 제가 더 조건이 좋은 집안 남자를 만나길 원하셨죠. 어떤 부모가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다 남편이 어쩐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더군요. 이모는 돈 많은 남자 만나 결혼했는데 부부 금슬은 좋았지만 자식이 없었고 이모부도 10년 전쯤 돌아가셨어요. 이모는 이모부 이런 슬픔을 잊는다고 이모부가 물려준 건물에서 고급 한식당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완전 잘 된 거죠. 이모가 워낙 센스도 있고 음식도 정갈하고 맛깔나게 하시긴 했어요. 엄마도 그렇고요. 저도 대학 때는 가끔 홀 서비스 도와주기도 했는데 식당 내에서도 규칙을 잘 정하셨던 이모는 제가 있는 게 오히려 직원들 동선을 흐트러뜨린다고 해서 설거지를 돕고 야채 다듬는 일을 했던 게 생각나네요. 남편은 연애할 때 이모 식당에 같이 가서 밥 먹고 인사한 후부터 저한테 결혼하자고 졸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할 무렵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이모님 식당 장사 진짜 잘 되는 것 같아. 입소문도 잘 나고 음식들도 맛있고 보기에도 좋아서 그런가 봐. 매출 장난 아니겠어? 얼마쯤인지 알아? 아니, 나 그런 거 물어본 적 없어. 이모가 식당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 하신 적은 없어. 코로나여도 포장 주문도 꽤 있고. 있잖아, 이모님 자식이 없잖아. 니네 집안에 자녀라고는 딱 너 하나고. 그럼 네가 물려받는 거 맞지? 그렇지? 아니, 이모랑 엄마 친자매니까 그렇기는 해도 사촌들은 좀 있어. 그리고 그건 이모 마음이지. 나도 몰라. 나중에 말이야. 네가 그 식당 물려받게 되면 내가 실장 같은 거 할까? 식당 관리하는 거 말이야. 매출도 어때? 괜찮지?
내가 영업이라니까 장사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알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식당도 더 키우고 본점도 내고 어때? 좋지? 아니 무슨 식당에 실장이 있어. 아 몰라. 그런 말은 물려받고 나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모 아직 정정하시고 한참 일할 나이셔. 저는 남편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이모 식당을 물려받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당치도 않은 이야기 같았어요. 남편은 이모와 엄마가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알고 주말마다 이모 식당도 가서 밥 먹으며 인사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찾아가 꽃도 사드리고 갖은 정성을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결혼 허락을 받았고 시댁에서 좋아라 했어요. 시댁에는 시어머니랑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이 있었는데요.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도 시집살이 시킬 스타일 아니고 동생은 취준생이라 자기 할 일 하느라 바쁘다더군요. 그러면서 결혼을 빨리 하자고 재촉했어요. 저도 기왕 결혼 허락 받았으니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지만 남편이 그다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보다 4살 많은 남편은 신혼집 전세 자금을 마련해 놓은 것도 아니었고 4천만 원 정도를 모아놓았다고 했어요. 4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저는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있었고 작은 원룸 하나도 있었어요. 세를 주고 있었고요. 별다르게 한 건 없고 대학 때부터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아서 꾸준히 돈을 만들어 한번 사본 거였는데 은근 부수입이 괜찮았죠. 남편은 자기 돈이 집 얻기에도 부족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서는 지금 보태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말들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원룸을 팔아서 돈을 보태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내심 불만인 걸 우회적으로 표현했죠. 오빠, 나한테 그 원룸이라도 없었으면 어쩌려고 했어? 오빠 대출받아도 집값 보태는 거 지금 반밖에 안 되는 거 알지? 그래서 나는 우리 본가에서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었어. 뭐 요즘 사람들 무조건 다 따로 집 얻어서 사는데 나는 그게 옳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 같이 사는데도 장점도 있을 텐데 말이지. 그런 건 없다는 식으로 무조건 선을 긋는 건 아니지 않아? 은영이 너 이성적인 얘기니까 잘 생각해봐. 이거는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지. 생활인데. 신혼 초에 어느 쪽이든 부모랑 같이 사는 게 편해? 아니잖아. 더구나 여자들한테 시댁이 얼마나 벽이 높게 느껴지는데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그건 아니야. 그렇게 집 문제가 마무리됐고 결혼을 하기는 했어요. 그때 남편이 하는 말들에 고개가 갸웃하기도 했고 시댁에서 해줄 게 없다고 해서 엄마한테 참 미안했는데 그럼에도 결혼을 했다는 건 남자한테 미쳤었다고 욕먹어도 할 말이 없네요. 저는 남편이 저 하나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을 믿었어요. 그만큼 말을 신뢰 있게 했고 너무 진심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정말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더군요. 시동생은 저보다 2살이 어리니 남편하고는 6살이나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유독 막내 아들 거리며 되게 예뻐하더라고요. 남편도 다 큰 성인을 계속 애취급했고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그 시동생이 제가 아는 혼수부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었다는 거였어요. 돈도 많으면서 아낀다고 짠순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시댁을 무시하니까 이러는 거라고 했대요. 그 말에 시어머니까지 제가 남편을 우습게 여기니까 결혼에 돈 안 쓰는 거라고 했고요. 그 말을 시동생한테서 직접 들었는데
정말 황당하더군요. 결혼을 2주일도 안 남겼을 때 일이었어요. 남편이 셋이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그러더군요. 형수, 우리 엄마한테 미운 털 박혔어요. 몰랐죠? 제가요? 아니 왜요? 오빠도 그런 말 안 하던데요. 형이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형은 우리 집안 장남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형수네보다 경제적 수입이 좀 낮다고 후원순위 예단이니 너무 신경 안 썼잖아요. 우리라고 뭐 형을 장인어른도 없는 집에 사위로 보내고 싶었는 줄 아세요? 결혼 준비나 예단을 형편이 되는 사람은 하는 거고 아니면 돈을 못 낼 수도 있지. 그깟 거 돈 좀 더 냈다고 이렇게 소홀하고 그러면 안 되죠. 형수, 인상이 벌써부터 안 좋아요. 나한테도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제대로 대꾸도 못했고 나중에 너무 열이 받아서 남편한테 결혼 그만두자고 했죠. 남편은 펄펄 뛰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자기가 엄마랑 동생한테 단단히 잘 말해뒀다고 하더라고요. 그 증거로 시동생이 저한테 문자로 사과도 했고요. 자기가 너무 오버한 것 같다나요? 생각해보면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였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결혼을 했던 게 일생일대의 실수였어요. 남편은 저한테 자기가 엄마랑 동생 안 보고 사는 한이 있어도 저랑은 못 헤어진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제 생각을 먼저 해주고 시댁과 저의 사이에서 소통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결혼을 한 후 남편은 점차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딸을 낳고 나니 남편은 정말 제가 다 잡아놓은 물고기인 양 굴더라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시동생이나 시어머니가 저를 건드리면 대충 중재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아이 때문에 꼼짝없이 자기네 집 귀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만 징징대라고 하더군요. 정말 무섭고 소름 끼치는 말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시댁에 소홀했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시동생 데이트 상대까지 챙기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렇게라도 관계 개선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요. 오히려 저한테 이런 건 취향에 안 맞는다. 저런 건 요즘 트렌드가 아니다. 뭐가 별로다. 다음에는 이런 걸로 해와라. 교환해달라 등등. 정말이지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몰라요. 시동생은 저보다 어린데도 저나 친정을 상습적으로 무시하곤 했어요. 아니, 좀 있는 집인 줄 알았는데 이건 순 깡통이야. 형이 속았지 원. 이런 말을 하는데도 시어머니나 남편은 시동생한테 말 한마디를 안 했어요. 둘한테는 그저 항상 어리고 너무 귀여운 아들이고 동생이었던 거죠. 당시 시동생은 이혼한 여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얼마 안 있어 결혼을 할 거라고 하더군요. 여자가 능력이 있어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가끔 그 여자의 아들을 봐준다고 데리고 있었는데 어찌나 제멋대로인지 저를 막 때리고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기도 했어요. 5살 아이였는데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물론 그렇긴 한데요. 예의라고는 눈꽃만큼도 배우지를 못했어요. 저도 전에는 몰랐는데 아이라도 주먹을 쥐고 있는 힘껏 사람을 때리니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화가 치밀었고요. 애가 워낙 어린이집에서도 사고를 많이 쳐서 2번인가 옮겼다는데 시동생은 자리 없는 것도 돈으로 만들어서 넣었다는 이야기를 무슨 자랑처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귀는 여자는 이 정도로 재력 있다라고 과시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는 시동생은 변변한 직업이 없이 가끔 알바를 하며 지내는 수준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었는데 여자가 돈 있다고 하니까 참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저는
출산 휴가 후 간간히 수업을 진행하던 학원 강사 일을 완전히 그만두게 되었어요. 집안일 육아, 그리고 아이 키우는 것까지 하는 건 저한테 무리더라고요. 그렇다고 도우미를 쓰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제가 아이랑 저한테 돈을 예산으로 잡는 것보다 조금만 더 써도 난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을 관두자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하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저한테 이모 식당에 가서 알바를 하라는 거였어요. 너는 내가 쉽게 돈 버는 줄 아나 본데 절대 아니거든. 남의 피 같은 돈을 집에서 농땡이 치며 물쓰듯 쓰려들면 안 되지. 우리 지우 쓰는 데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나는 뭐 사는 거 없어. 다 집에서 먹고 쓸 거지. 누가 들으면 내가 무슨 사치라도 하며 돈 펑펑 쓰는 줄 알겠네. 내 월급 얼마 안 되잖아. 월급은 오를락 말락 하는데 물가는 치솟고. 진짜 환장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살면 우리 금방 거덜난다니까? 그러니까 이모님 식당에 가서 뭐라도 좀 해. 요즘 어떤 여자가 애 키운다고 집안이 들어앉아 있어? 다 나가서 돈 벌지. 그럼 아이 맡길 돈은 주던가. 시어머니도 봐줄 생각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도우미 부르기도 그렇잖아. 이제 2살 됐는데 어린이집 저번에 알아보니까 지금 인원 많다고 해서 못 간 거잖아. 이런 실랑이를 하면서 저는 아무래도 제가 결혼을 잘못한 게 맞다는 확신이 점점 들었어요. 그 즈음에 시동생은 사귀던 여자랑 결혼을 못하게 될 것 같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한테 화살이 돌아왔어요. 제가 아이를 안 봐줬기 때문에 그 여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사실 시동생이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제대로 돌보지를 않았거든요. 이러다가 뭔 사고 생기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동생은 아이를 편의점에 두고 혼자 PC방에 들어가 게임에 정신 팔려 있다가 아이가 편의점에서 다른 집 아이를 때려서 얻어맞는 불상사가 생긴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딸 보면서 같이 봐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라는 억지였어요. 저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서 남편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련님하고 그 여자 사이 봉합한다고 나한테 애 맡기기만 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말에는 남편도 뭐라고 할 수 없었는지 머리만 쥐어뜯으며 고민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안 있어 이모가 힘에 부친다며 병원에 갔더니 자잘한 잔병과 위험 신호가 많다며 일을 다 관두고 쉬라고 했대요. 그래서 식당을 접을지 다른 사람한테 넘길지 고민을 했는데 둘 다 너무 아깝더라는 거죠. 그동안 정성껏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더러 맡아서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이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았어요. 집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 아이를 식당 근처 어린이집에 맡길 수만 있다면 할만하겠다 싶었죠. 그러자 친정엄마가 나서서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 그동안도 일부러 엄마한테 애 봐달라고 말 안 한 건데. 이제 와서 신세 질 수 없지. 신세는 무슨 신세야? 예, 그럼 나 한 달 용돈 30만 원씩만 줘. 식당 수입해서. 남보다야 내가 훨씬 낫지 않겠어? 어린이집은 좀 더 있다 보내도 되잖아.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결국 저는 엄마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고 저는 식당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 전에 알바를 해봤다고는 해도 전적으로 식당을 맡아서 하는 일은 또 완전히 다른 일이었죠. 게다가 이모 식당은 고급 한정식이라서 재료 수급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안 됐어요. 그렇게 저는 일을 하나하나 배워나갔는데 희한하게도 전보다 더 손님이 많아지더라고요. 그게 코로나가 풀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매니저님 말로는 제가 메뉴를 조금씩 개선한 것들이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자신이 뿌듯하고 이모 식당에 폐를 끼치지 않아 정말 다행인 것 같았어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용기도 생겼고요. 그 전에도 이모 식당은 꽤 손님이 많았는데 이제는 예약 없이는 올 수 없게 되었거든요. 한마디로 대박이 난 거죠. 그렇게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자기가 식당 일을 돕겠다면서 와서는 떡하니 카운터에 있는 거였어요. 저는 됐다면서 들어가라고 했지만 남편은 매출이 얼마인지 꽤나 궁금해하더군요. 그날 얼마나 사람이 왔는지 수입이 얼마가 찍혔는지 확인만 했지 정말 손이 필요한 일에는 무관심했어요. 그러더니 하루는 저를 붙잡고 되도 않는 말을 하더군요. 나 말이야, 그 거지 같은 회사 그만두고 여기 나와서 일하면 안 돼? 내가 카운터 보고 그냥 다른 직원들처럼 똑같이 월급 줘.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같은 식구끼리 카운터 보는 게 훨 낫잖아. 안 그래? 나 진짜 회사 더럽고 치사해서 못 다니겠어. 응? 자기야, 운영아. 이러면서 졸라대는데 너무 꼴 보기 싫더군요. 시댁에서는 아이 봐준다는 말 한마디 없어 제가 회사까지 그만뒀을 때에는 그렇게 사람을 찬밥 취급하고 서럽게 하더니 이제 제가 이모 식당 물량마다 대박나니 거기에서 일을 하겠다고요? 어림도 없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식당이 잘 돼도 이건 식당 일이지 오빠 회사랑은 아무 상관없잖아. 가장이 어떻게 회사 관두고 마누라 직장에서 일을 돕겠다는 말을 해? 그런 말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이혼할 거야. 안 그래도 잘못한 결혼이라는 생각에 자다가도 일어날 때가 종종 있었는데 정말 사람 성질을 돋우는 말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한 발 물러서서 알았다고 한번 해본 말이라고 하더니 얼마 안 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는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진짜 남편한테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던질 뻔할 정도로 저는 화가 났어요. 내가 정말 카운터 잘 볼 자신 있어. 돈 잘 버는 마누라 덕 좀 보며 살자. 그게 그렇게 나쁜 거야? 내가 말했지. 회사 그만두면 이혼이라고. 내가 하는 말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 당장 나가. 나가라고. 너는 나 우습게 안 봤어? 우습게 보니까 이런 일로 이혼을 한 해 만에 이러면서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 오빠 그때 분명히 알겠다고 그만 안 둔다고 했잖아. 그래놓고 이런 식으로 일 저지르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는 못해. 그러고 다시 재취업을 하든 다른 일을 하라고 단단히 일러뒀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원망만 하고 일자리를 제대로 알아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 기회에 이혼을 해버릴까 하며 하루하루 갈등 속에 있었어요. 갈등을 했던 건 아이 때문이었죠.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빠랑 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며 이혼 서류 접수하고 싶은 걸 꾹 참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또 저를 뒤집어지게 만드는 건 시어머니와 시동생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식당이 잘 된다는 걸 알고는 갑자기 모든 물건을 다 백화점에서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용돈 요구도 많이 했고 생활비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용돈이야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지만 갈수록 심하다는 건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이 회사 관둔 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를 좀 만나야겠다며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는 화요일에 식당을 쉬었기 때문에 그날 시댁에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아이는 친정에 맡겼고요. 남편하고는 같이 가지 않았어요.
어차피 나빠진 사이이고 이혼도 생각하는 마당에 사이 좋은 척 코스프레를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집에는 시어머니 말고 시동생도 있더라고요. 시동생이 평일에 본가에 있는 건 처음 보는 일이라 그 여자랑 완전히 끝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열받게 만들었어요. 너 참 얼굴 보기 힘들구나. 만나려면 날짜까지 정해야 하고. 그만큼 식당이 잘 된다는 뜻이라 나쁘지는 않다만. 그래서 말인데 니네 식당 그거 완전 대박이잖아. 창석이 말로는 매출도 꽤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래? 그런 건 왜 물어보시는데요? 도련님은 왜 이 자리에 있고요? 저는 그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쎄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만큼 힘든 일도 많아요. 아이는 맨날 친정엄마가 봐주셔야 하고요.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도우미도 붙여드렸어요. 아, 그래. 너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 근데 너보다 더 힘든 식구도 돌봐야 하지 않겠어? 너 말이다. 여기 우리 둘째 창민이 지금 그 여자가 안 만나겠다고 하고 해서 말이 아니다. 여자집에서 능력 없는 남자가 싫다나? 아이고 참. 지 딸은 한방 갔다 왔으면 남의 아들 능력 탓은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여자도 괜히 요즘 창민이한테 쌀쌀맞게 굴고 말이야. 일이 이렇게 됐으니 네가 2호점을 내서 우리 창민이한테 줘야겠다. 네, 형수. 저 진아랑 헤어지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저 2호점 만들어서 주세요. 어차피 형수 이모님 거 물려받아서 형수님 돈 남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구는데 더는 못 참겠더군요. 제가 왜 2호점을 차려줘요? 뭐 때문에요? 내가 여태 말한 걸 이해 못했니? 이제는 네가 잘 나가니까 힘든 식구 돌봐야 된다고 했잖아. 하나밖에 없는 네 시동생 가게 차려주는 게 그렇게도 힘든 일이니? 그럼 저한테 월세도 주고 프랜차이즈비도 줄 거죠? 와, 형수 너무하네. 싫으면 싫다고 하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저 싫어요. 해주기 싫다고요. 식당에서 일할 테니 월급 달라고 해도 해줄까 말까 한 판국에 이건 도둑놈이 따로 없네. 뭐예요, 형수? 말 다 했어요? 도둑놈이라니. 누가 도둑놈이라는 거야? 동생의 얼굴이 벌개져서 저한테 대들자 시어머니가 일단 말리더군요. 저한테 밉보여 좋을 거 없다는 듯 눈짓을 하면서요. 식당 해주는 게 안 되겠으면 우리 창민이 매달 600만 원씩만 다오. 우리 창민이가 식당 하면 그보다도 더 벌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 정도면 창민이가 그 여자랑 헤어지지 않을 것 같구나. 아니, 이 집 식구들은 나한테 돈 보따리 맡겨놨나? 저 결혼할 때부터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큰 돈을 매달 달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세요? 됐고요. 없던 셈 칠 테니 이만 저는 갈게요. 그러자 시동생이 펄펄 뛰고 난리를 쳤어요. 이게 무슨 가족이야. 지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저러는 게 무슨 도움이 돼? 내가 형한테 얘기해서 이혼하라고 할 거야. 이혼. 어디 이혼녀로 애 데리고 혼자 잘 살아 보시든가. 치외미야. 이건 정말 아니지 않냐? 이건 가족도 아니지. 창민이가 저런 말하는 거 당연한 거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독한 년을 며느리라고 뒀다니? 어떻게 지 손에 쥐고 한 푼 내줄 생각을 안 할꼬? 너 우리 창석이하고 살기 싫으면 그렇게 하든지. 가만 보니 이 집 식구들은 제가 남편하고 살고 싶어 안 달란 줄 안 모양이더군요. 저는 가소롭다는 듯 웃은 다음에 정신 나간 척 두 사람 앞에서 다소곳이 절을 했어요. 이렇게 이혼을 허락해 주시다니 그럼 얼른 해야죠. 안 그래도 지우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제 앞길만 막는 오빠랑 댁들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혼하고 싶은데 아주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제가 싸우라고 달려들거나 뭔가 해줄 줄 알았다가 그럼 이혼하겠다고 하니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한마디 더 쏘아붙였어요. 김창석 그 인간이 회사 관두고 식당 카운터에 있겠다고 해서 이혼 접수하려고 하던 참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회사 관두면 이혼한다고. 이 집 식구들은 왜 저를 둘러싸고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제 의견 존중 안 하는 이런 집구석하고 인연을 맺고 있어야 되나요? 애한테 귀감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 이딴 결혼 생활 집어치울래요. 더는 어머니한테도 도련님한테도 지갑 노릇하기 싫고요. 그럼 집에 가서 그 인간 짐은 챙겨 보낼 테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니, 창석이가 회사를 그만뒀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회사가 거지 같다나요? 그러면서 나왔으니까 물어보세요. 그런 얘기는 안 했나 보죠? 이건 전적으로 그쪽들이 잘못해서 하는 이혼이니까 재산 분할 따위는 없어요. 위자료는 제가 청구할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가자 시어머니랑 시동생은 놀라서 저를 붙잡지도 못하고 안절부절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조금 있다가 남편이 외출했다가 와서는 무조건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나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어. 내가 엄마랑 창민이 완전 뒤집어 엎고 왔어. 그러니까 이혼만은 하지 말자. 응? 엄마도 창민이도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어. 제발 화 풀고 이혼하자는 말만은 하지 마. 나 완전 질렸어. 너나 니네 식구들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왜 이렇게 다들 당당하게 맡긴 물건 찾들 돈을 요구해? 나더러 그러더라. 이혼하라고. 네 동생하고 엄마가. 그러니까 이혼할 거야.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지호를 생각해봐. 지호, 아빠 없는 애라고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거 좋아? 친가가 엄마 등에 빨대 꽂고 빨아먹는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야 낫겠지? 남편은 제 결심이 확고한 걸 알고는 아주 싹싹 빌더라고요. 말 그대로요. 하지만 저는 냉정한 상태였고 이혼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동안 식당 운영을 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것도 사실이었고요. 남편은 돈줄인 내가 이혼하자고 하니 저렇게 사과하는 척 하는 거고 그냥 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게 그냥 보이더군요. 됐어. 내 마음은 이미 떠났어. 내가 직장 관두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만뒀잖아. 시어머니랑 당신 동생 때문에 힘들 때 언제 한번 내 편 대줘봤어? 지금까지 나한테 있었던 일 전부 이혼 사유야. 그러니까 그만 갈라서자. 그렇게 해서 저는 그날 남편의 짐을 차로 실어 시댁으로 보냈고 곧바로 따로 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랑 시동생이 돌아가며 저를 어르고 달랬지만 저한테는 통하지 않았죠. 그리고 앞으로 용돈도 일절 없다고 하자 더는 저한테서 아무것도 안 나올 걸 알았는지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연락 한 번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혼을 하게 됐네요. 아이가 있어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저는 지금 아이와 둘이서 친정엄마 집 가까운 데서 살고 있어요. 이모도 몸이 좀 좋아져서 저희와 왕래하며 지내고 있고요. 저한테 식당 맡기기를 잘했다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일은 바쁘고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마음이 편하니 모든 게 살맛나네요. 식당 일이라는 게 늘 비슷비슷한 하루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 손님들을 보면 뿌듯하고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요. 이혼하기 전에 사실 겁도 많이 났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이혼 못한다 이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도 스트레스 받는 부모들 보며 자라는 것보다
이게 나은 것 같고요. 지우가 전보다 더 밝아졌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너무 잘 살아서 그런지 아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과연 계속 같이 살아도 괜찮은지 몇 번 자문해 보신 후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인생은 제가 사는 거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